주성분 분석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성분 분석의 개요, 수리적 배경을 설명드린 이후에 알고리즘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예제를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차원 데이터를 보고 계신데요. 고차원 데이터는 X 변수의 수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뭐 제조업체나 의료업체에서 의료 부분에서 고성능의 어떤 데이터 수집 기기들의 등장으로 고차원 데이터가 이렇게 도처에서 생성되고 있는데요. 이제 고성능의 데이터 수집 기기, 고성능 데이터 수집 기기를 개발하시는 분들은 최종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계시지는 않기 때문에 때로는 불필요한 어떤 변수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의 수가 많다라는 것은 좋지만 이제 불필요한 변수도 존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고차원 데이터에는. 고차원 데이터는 시각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양이 많으니까 계산 복잡도가 증가하고 따라서 모델링이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중요한 변수만을 잘 선택해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이제 그러한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원 축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차원을 축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변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영어로는 selection, 변수를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변수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변수가 이렇게 100개가 예를 들어서 있다면 중요한 변수 뭐 x1, x5, x25 이렇게 원래 변수 중에 중요한 변수들을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수 추출은 이렇게 뽑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 새로운 변수는 기존 x 변수들의 어떤 기존 변수들의 어떤 변환을 통해서 새로운 변수를 추출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변수 추출이라고 합니다. 자, 장점과 이제 단점이 각각 있는데요. 장점은 변수 선택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변수, 원래 변수를 그냥 뽑는 거기 때문에 변수의 해석이 용이합니다. 이제 반면에 변수 선택 방법들의 이제 대부분은 그 상관관계를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다별량 데이터에서는 변수 간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고려하지 못한다라는 어떤 단점이 있고요. 이제 변수 추출은 장점은 변수 간 상관관계를 잘 고려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변수 추출 방법을 쓰면 변수의 개수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단점은 이 Z 같은 추출된 변수는 원래 변수의 어떤 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해석이 용이하지 않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변수 선택, 변수 추출에는 이렇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이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변수 선택을 피처라고 부르겠습니다. 피처 셀렉션, 다음에 피처 익스트랙션 이렇게 부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일단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은 쉽게 이제 구별을 하면 이제 x, y 데이터가 있을 때 y의 유무로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수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y, 즉 아웃풋 변수의 어떤 그 성능, 뭐 예측이라면 예측 성능이라든지 분류면 분류 성능을 위한 변수 선택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supervised feature selection이라고 부르고, 변수 추출하면 supervised extraction. 그다음에 y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x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변수를 선택 혹은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도학습이냐 비지도학습이냐 두 가지 선택이 있고 변수 선택이냐 추출이냐 두 가지가 있으니까 총 이렇게 네 가지의 이제 어떤 그런 경우의 수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요. 제가 먼저 이렇게 네 가지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upervised Feature Selection은 지도 변수 선택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y를 이용을 해가지고 중요한 x 변수를 뽑겠다라는 건데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방법은 Information Gain, 그 다음에 선형회귀 모델에 사용했던 Step Regression, 그다음 우리 정교화 모델에 설명했던 라쏘, 지네틱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Supervised Feature Extraction은 이제 y를 이용을 하는데 x들의 어떤 결합으로 x들의 어떤 원래 변수들의 결합으로 새로운 변수를 추출하는 건데요. 이거는 partial least square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unsupervised feature selection은 이제 y 없이 x의 어떤 상관관계만으로 중요한 x 변수를 뽑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unsupervised feature selection은 비지도 변수 선택법이 되겠죠. 이 방법은 그렇게 많이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PCL 로딩을 이용해 가지고 이 방법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unsupervised feature extraction인데요. 이거는 비지도
변수 추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y를 이용하지 않고 x들의 어떤 결합으로 이제 변수를 추출하는 방법인데요. 대표적인 방법은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오늘 배울 방법이죠. Wavelet Transform이라든지 그다음 오토인코더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Unsupervised Feature Extraction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강의에서 중점을 둘 것은 Unsupervised Feature Extraction, 즉 비지도 변수 추출법 중에 하나인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제 용어, 이제 영문명이죠. 주성분 분석. 영문명을 이제 많이들 실수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 학회나 뭐 이런 데를 가보면 이 분야의 대가신 분들도 이 스펠링을 이렇게 틀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제 위의 경우랑 밑의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principle. 여기 이제 A, L로 끝나는 게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principle 하면 뭐 원리 이런 뜻인데 이것도 언뜻 보면 좀 잘 맞아 들어가는 단어인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어떤 principle, 어떤 뭐 가장 중요한 뭐 교장 선생님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스펠링은 절대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성분 분석은 어떤 분석인지 목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고차원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분석 기법이구나. 차원을 축소하는구나. 차원을 축소한다라는 건 중요한 어떤 변수를 추출한다라는 거였죠. 차원을 축소하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네요. 시각화도 할 수 있고, 군집화도 할 수 있고, 또 압축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고차원 데이터는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최근에 우리가 고차원 데이터를 많이 보는데 이미지 데이터가 고차원 데이터죠. 왜냐하면 하나의 이미지는 여러 개의 픽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픽셀 하나하나가 변수가 되는 거, X 변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고성능의 뭐 고해상도의 이미지는 그 뭐 X의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시그널의 형태도 시그널도 보이는 거는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지만 그 선들은 무수히 많은 점들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 하나하나가 X 변수가 되고 그래서 이제 시그널 데이터도 굉장히 이제 고차원 데이터고요. 그다음에 이런 네트워크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텍스트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은 대부분이 고차원 데이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PCA는 주성분 분석은 N개의 관측치와 P개의 변수로 구성된 원래 데이터를 상관관계가 없는 K개의 변수로 구성된 데이터로 요약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요약된 변수는 기존 변수의 선형조합, 선형결합으로 생성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 데이터의 분산을 최대한 보존하는 새로운 축을 찾는다. 그 축의 데이터를 사용한다. 자, 여기서는 그냥 제가 정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추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주요 목적은 뭐냐면 원래는 n by p 데이터인데 n by k로 줄이겠다라는 거고요. 즉 줄인 k는 원래 데이터의 변수의 개수보다 현저히 작은 그런 어떤 변수로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변수의 수가 줄어들었으면 데이터의 시각화랑 해석이 용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주성분 분석은 전체 분석 중에 좀 초기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차원의 데이터를 받았을 때 이 데이터가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이제 다른 분석을 하기 전에 뭐 분류나 예측 이런 모델링을 하기 전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을 때, 그 다음에 또 그 데이터의 변수의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효율성이 떨어질 때 일단 좀 줄여가지고 변수의 수를 줄인 다음에 그 줄인 변수를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거를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원래 데이터는 지금 n by p예요. 그렇죠? 관측치가 n개고 변수의 수가 p인데 이거를 관측치는 그대로 두는 겁니다. 변수의 수를 2개로 줄였네요. 이건 3개로 줄였네요. 근데 여기서 쓰는 제가 변수의 노테이션을 원래는 이제 x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추출된 변수는 제가 z로 표현을 했어요. z로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z는 이거는 원래 변수의 어떤 선형결합, 선형조합으로 만들어진 추출된 새로운 변수이기 때문에 새로운 노테이션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제가 뭐 PCA에 대한 알고리즘 설명드리기 전에
뭐 결과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간단한 예제인데요. 원래 데이터가 이제 3차원이에요. x1, x2, x3. 그거를 주성분 분석을 이용해 가지고 2차원으로 줄이기도 해보고 1차원으로 줄여보기도 했습니다. 자, 물론 이거는 굉장히 고차원의 데이터를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그 효과를, 드라마틱한 어떤 효과를 보실 수는 없지만 일단 한번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제가 3차원을 2차원, 1차원을 줄였는데 어떻게 됐나 한번 볼게요. 자, 원래 데이터의 관측치가 이렇게 5개가 있는데 3개의 관측치랑 2개의 관측치 이렇게 나뉘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성분 분석을 통해서 차원을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패턴 이렇게 3개, 2개로 잘 나눠져 있고 1차원으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개, 2개 이렇게 나눠져 있다. 즉 원래 데이터의 정보를 차원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존하는 그런 어떤 패턴을 지금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Z는 원래 x 변수들, P계 x 변수들의 제가 선형 결합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linear combination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Z 변수는 x들의 모든 x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다가 original p variable인데 original all p variables, 어떤 부분만 갖고 선형 결합하는 게 아니라 모든 x 변수들을 가지고 선형 결합을 하는 겁니다. 자, 선형 결합은 제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x들의 더하기와 빼기로만 결합을 시킨 그런 결합을 선형 결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Z1은 x들의 선형 결합이고 Z2도 x들의 선형 결합, ZP도 x들의 선형 결합이에요. 그러면 Z1과 Z2, ZP 이것들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맞아요. x 변수들은 똑같은데 이 앞에 있는 개수들 알파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알파 1, 1과 알파 2, 1이 다른 거고 알파 P1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Z1과 ZP는 다른 변수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원래 변수가 P계가 있다라고 했고 선형 결합을 통해서 새로 추출된 이 Z 변수도 이론적으로는 P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개수의 추출된 변수를 얻을 수 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X들은 원래 변수였고요. 그 다음에 그 X 앞에 있는 것들, 개수들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i번째 기저 혹은 로딩 변수다. 이렇게 이제 로딩 개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Z는 여기서 이제 핵심이죠. 맞죠? 주성분이에요. Z가 주성분 분석, 이름이 주성분 분석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가 되는 성분들을 추출했다. 이제 Z가 주성분이 되고요. 그거는 각 기조로 사형 변환 후, 좀 잘못됐네. 사형 변환 후 된 어떤 변수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스코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추출된 변수 Z 노테이션을 기억하셔야 되고 이 Z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원래 변수들, X 변수들, 모든 X 변수들의 선형 결합으로 만들어졌다. 자, 그러면 이제 주성분 분석이라는 거는 Z를 찾아야 되는데 X 변수들을 가지고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2차원 공간에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지금 2차원 공간에 이런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떤 1차원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1차원에서 이것들을 표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2차원 데이터를, 이게 2차원 데이터를, 아래 2차원 데이터를 제가 이게 왼쪽, 좌측, 그 다음에 우측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새로운 축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 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새로운 1번 축에 이 2차원의 데이터를 다 사용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처럼 이렇게 다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번 축에 모든 데이터들이 이렇게 다 있을 거예요. 자, 반면에 2번 축은 어떻게 됩니까? 2번 축도 다 이렇게 모여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사용시킨 후에 1번 축과 2번 축에 이 데이터를 사용시킨 후에 그 데이터의 분산을 보면 1번 분산이 크겠습니까? 2번 분산이 크겠습니까? 네, 지금 좀 헷갈리시죠? 이제 1번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고 2번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은 이 점들이 이 축에 사용됐다라는 걸 상상하셔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2번이 분산이 더 커요. 1번보다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한번 이 예제를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지금 똑같은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데이터고, 자, 왼쪽에 있는 거는 새로운 x, 그다음 축을 찾을 건데, 이 데이터의 분산을 최대화시키는 그런 어떠한 축을 찾을 겁니다. 이 축의 분산을, 데이터의 베리언스를 최대화하는 축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시면 그 다음에 이 축에 대해서 원래 데이터를 이렇게 사용시킨 거예요. 사용시킨다라는 거는 이 축으로 이렇게 그림자를 씌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림자를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오른쪽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똑같은 데이터에다가 축을 이렇게 찾았어요. 이 축에다 사용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고, 이거를 사용시킨 모양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게 1번이고 2번이면 1번의 분산이 큽니까? 2번의 분산이 큽니까? 자, 이번에는 손쉽게 1번입니다 라고 다 대답하고 계실 겁니다. 맞죠? 1번의 분산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는 어떠한 축이 좋냐면 주성분 분석 관점에서는 1번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래 데이터의 분산을 최대화하는 이 축, 즉 1번 축을 찾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생각을 가지시고요. 계속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알고리즘을 설명드리기 전에 몇 가지 수리적 배경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텐데요. 자, 지금 보시고 계신 게 다별량 데이터예요. 고차원의 데이터예요. X가 P계에 있는 고차원 데이터. 이런 다별량 데이터를 요약하는 매트릭, 그 매저는 여러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X바, 민 벡터예요. 맞죠? 뭐라고 부른다고요? 민 벡터. 그래서 민 벡터는 뭐냐면 평균을 담고 있는 벡터들이에요. 그래서 변수가 P계에 있으니까 각 변수마다 우리 평균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xi, 그 다음에 xp. 평균을 어떻게 구합니까? x1에 들어가 있는 모든 데이터 다 더해가지고 n개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런 어떤 평균들을 담고 있는 벡터를 민 벡터라고 불러요. 자,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는 코베리언스를 담고 있는, 분산과 공분산을 담고 있는 그런 행렬이 있는데, 이걸 뭐라 부르냐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약간 스케일링한 거, 분산의 곱을해서 제곱근을 취한 어떤 분산의 곱으로 나눠주면 우리가 코릴레이션, 즉 상관계수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그래서 코릴레이션은 코베리언스랑 같은 개념인데 어떤 스케일링한 코베리언스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변수가 P계가 있으니까 P계에 대한 어떤 분산이 대각 원소에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비대각 원소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각 변수, 두 개의 변수, 페어죠. 두 개의 변수에 공분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코릴레이션 매트릭스에 뭐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두 개의 변수에 상관계수가 들어간, 코릴레이션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코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코릴레이션은 항상 1이기 때문에 대각 원소는 항상 1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코베런스 매트릭스나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는 우리가 갖고 있는 다별량 데이터, 이 고차원의 데이터의 어떤 상관계수, 상관관계에 대한 정보를 잘 요약하고 있는 그런 행렬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분산의 성질은, 공분산은 이렇게 구하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 식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일단 정보, 공분산에 대해서 좀 이제 아셔야 된다라는 걸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혹시 공분산 행렬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셨던 분들은 따로 공분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한번 들어보셨던 분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 리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들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공분산 행렬은 대각 원소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각 변수의 분산들이 담겨져 있고, 비대각 원소에는 그렇죠. 두 개, 페어, 두 개의 변수의 코베리언스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뭐 데이터의 총 분산은 공분산의 대각 성분들의 합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걸 이제 트레이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사형이라는 말을 자꾸 이제 썼는데요. 사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도 좀 배웠던 거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프로젝션입니다. 그래서 두 벡터가 있을 때, 이렇게 한 벡터가 있으면 다른 벡터에 사형시킨다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B로부터 벡터 A의 수직점까지의 길이, 즉 이 빨간색, 즉 X 벡터를 뭐라고 부르냐면 B 벡터가 A 벡터에 사용된 그런 벡터를 우리가 X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B 벡터가 있는데 이거를 A 벡터에 사용을 시키면 뭐가 되냐면 X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X 벡터는 P 곱하기 A 벡터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형식을, 이 P를 결국 찾으면 우리가 사용된 X 벡터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X 벡터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결국 A가 유닛 벡터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구하고 싶은 P 벡터는 이러한 식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사형은 이렇게 여기 이제 태양이 있다라고 하면 B 벡터에다 비추면 B 벡터의 그림자가 A 벡터 상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 그림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B 벡터의 그림자, 어느 공간에? A 벡터 공간에. 그게 이제 사형을 시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유값, 고유 벡터, 영어로는 eigenvalue, eigenvector, 이게 이제 또 이제 사용이 될 건데요. 지금 제가 이제 쭉 설명드리고 있는 거는 지금 뭐 주성 분석 설명하고 있다가 왜 이런 걸 자꾸 설명하느냐 이제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게 다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행렬이 이렇게 있으면, 일단 결론적으로 먼저 알려드리면요. 일단 어떤 행렬이 있으면 이 행렬이 예를 들어서 P by P 행렬이에요. P by P 행렬이면 이 행렬의 고유값이 몇 개가 나타나냐면 P개의 고유값이 나타납니다. 아이겐밸류라는 거. 그 다음에 각 아이겐밸류마다 벡터가 구해지는데 그것이 아이겐벡터예요. 그래서 P by P 행렬이 주어졌을 때 P개의 아이겐밸류와 P개의 아이겐벡터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겐밸류는 말 그대로 하나의 값이에요. 뭐 2, 5 이런 하나의 값이고, 아이겐벡터는 어떤 벡터예요. 맞죠? 이렇게 벡터. 자, 그럼 어떤 행렬이 주어졌을 때, A라는 행렬이 주어졌을 때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구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 식을 통해서 한번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A는 뭐냐면 주어진 행렬이고, X가 뭐냐면 아이겐벡터예요. 그 다음에 람다가 뭡니까? 람다가 아이겐벡터가 됩니다. 아이겐밸류예요. 이게 아이겐밸류. 자, 그래서 이제 아이겐밸류랑 아이겐벡터를 구하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번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의미만 설명을 드리면, 벡터의 행렬을 곱한다라는 것은 해당 벡터를 선형 변환한다는 의미인데, 이 고유 벡터는, 아이겐 벡터는 이 변환에 의해서 방향이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벡터를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어떤 선형 변환을 해도 방향이 바뀌지 않는 것, 방향이 계속 위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어떤 고유한 어떤 값 혹은 고유의 벡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기억하시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겐은 독일어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영어로는 characteristic, 어떤 특징,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렬의 특징값, 특징 벡터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어떤 행렬이 있으면 그 행렬만의 고유한 어떤 값, 그다음 고유의 어떤 벡터, 이런 것들로 어떤 행렬을 잘 요약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특징적인 값과 벡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좀 설명드렸던 거를 다시 한번,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이제 두 개의 데이터가 있고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축 중에 1번 축도 있고 두 번째 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원의 데이터를 1차원의 새로운 축, 하나의 축으로 우리가 이제 그 줄이고 싶은데 1번 축이 좋은가 2번 축이 좋은가라고 했을 때는 1번 축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원래 데이터의 분산을 가장 맥스마이즈 시킨 거니까. 분산이 이게 훨씬 크잖아요. 이거는 막 촘촘히 붙어 있고 이거는 원래 데이터의 분산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PCA에서 찾고 싶은 축은, 새로운 축 Z는 어떤 거냐면 바로 첫 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새로운 그 Z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1번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제 센터를 해야 돼. X 센터. 그거는 이제 X 값들의 아까 민 벡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각
변수마다 평균을 구해가지고 그 평균으로 다 빼주면 그 평균이 다 0으로 되는. 그러니까 모든 변수의 평균은 다 0이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x가 p 디멘저널 랜덤 벡터라는 얘기는 뭐냐면 변수가 p개에 있다라는 거예요. x 원소부터 x p개가 있다라는 고차원되어 있다. p는 이제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로부터 구한 코베리언스 행렬,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제가 시그마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죠? 변수가 p개에 있다면 맞습니다. p by p 행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알파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어떤 선형결합을 할 때 그 앞에 있었던 개수, 제가 로딩이라고 불렀던 그런 어떤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것도 p 디멘저널 벡터고요. 그 다음에 길이는 1 이렇게 제약을 좀 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건데, 제가 이렇게 컴팩트한 폼으로 써가지고 좀 헷갈리실 수 있지만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게 바로 이 식으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z는 뭐냐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새로운 변수예요. 그 새로운 변수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원래 변수의 선형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z를 찾으려면 뭘 알면 됩니까? 이제 그렇죠. x는 주어진 데이터니까 알파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를 구할 건데, 알파를 어떻게 구하냐면 앞장에서 설명드렸지, 어떤 철학으로 알파를 구할 거냐면, 그렇죠, 이 z의 이 z의 분산을 최대화하는 알파를 찾겠다는 거예요. 알파의 값은, 알파는 뭐 이런 값도 갖고 저런 값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수한 많은 후보들 중에서 어떠한 알파를 갖냐면 z의 베리언스를 최대로 하는 알파를 찾겠다라는 어떠한 이러한 최적화 문제로 우리가 귀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써보면 이런 거예요. 이 z의 분산을 최대화시키고 싶은 뭘 찾습니까? 알파를 찾는다. decision variable은 알파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식이 제가 막 이렇게 기호가 있으니까 헷갈리실 수 있는데 포기하지 말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z가 뭐냐면 아까 알파 트랜스포즈 x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알파 트랜스포즈 x. 제가 벡터 노테이션을 써가지고 좀 벡터 노테이션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헷갈리실 수 있지만 한번 따라오세요. 계속. 자, 분산 variance 알파 트랜스포즈 x는 알파 트랜스포즈 variance x 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기억하시죠? variance ex는 2의 제곱의 variance x. 이 제곱에 해당하는 것이 이렇게 트랜스포즈의 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벡터에는. 자, 그리고 variance x를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까 시그마라고 표현했어요. 좀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약은 뭐냐면 이 알파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개수의 어떤 길이는 1로 하자. 이것밖에 없어요, 제약. 자, 그러면 이것을 좀 깨끗이 쓰면 이렇게 돼요. 자, 알파 트랜스포즈 시그마 알파를 최대화시키고 싶으면 뭘 찾습니까? 알파를 찾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그마가 뭐냐면 공분산 행렬이에요. 맞죠? 변수의 개수가 p개가 있다라면 p by p 공분산 행렬인데, 모든 행렬은 아까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벡터,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갖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t. 자, 이 가운데 있는 것은 A, 이거 타이포가 아니에요. A가 아니라 지금 감마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람다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람다의 어떤 대문자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2는 뭐냐면 아이겐 벡터예요. 아이겐 벡터고, 요 람다는 아이겐 밸류를 담고 있는 행렬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이렇게 한번 여기서 한번 보시면, 그래서 어떤 행렬을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로 표현이 가능한데, 이런 거를 뭐 스펙트라 디컴포지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행렬이 주어졌을 때 아이겐 벡터랑 아이겐 벡터로,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벡터로 이렇게 분해하는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깊숙이 지금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어떤 행렬이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벡터를 갖고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아이겐 밸류가 몇 개 있다라고 했냐면, 넘어갔네요. 다시 보면, 자, 그러면 지금 이 예제는 무슨 예제를 보여드리고 있냐면 변수의 개수가 m인 예제네요. 맞죠? 그래서 이게 이제 m by m이 되는 거고, 이러한 어떤 행렬로부터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벡터를 구하면 m개가 나올 거고, 각각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람다는
다이아고널 람다 1, 람다 m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런 그런 행렬이에요. 그렇죠? 대각 행렬이에요. 그래서 대각선에는 아이겐 밸류들이 이렇게 쭉 담겨져 있고 비대각 원소는 이렇게 0인 그런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행렬입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서 이렇게 좀 복잡한 것 같아도 이 코베리언스 행렬을 그것의 아이겐 벡터랑 아이겐 밸류로 이렇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좀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좀 복잡하니까 베타로 다시 치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ET 곱하기 알파를 베타라고 치환을 하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베타의 길이는 1.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베타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람다가 있고 그 다음에 베타가 있네요. 그래서 요것을 풀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렇죠? 람다들이 다 개수로 있고 베타들의 제곱의 합으로 구해지고 자, 그 다음에 제약식은 이런 거니까 베타들의 어떤 합이 1이구나. 베타의 제곱의 합이 1이구나. 그 다음에 또 어떤 컨스트레인트 제약이 있냐면 람다 1, 람다 m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람다가 뭐죠? 맞아, 아이겐 밸류예요. 아이겐 밸류. 뭐의 아이겐 밸류입니까? 시그마의 아이겐 밸류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약간 노테이션에서 헷갈리게 좀 해드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p by p 예제는 아니고 그죠? 지금 m by m 예제네요. 제가 여기다 m을 썼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제 m인 경우를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복잡한 것 같아도 다른 게 아니라 아까 그 z의 분산을 최대로 하는 알파를 구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알파가 베타로 치환돼 가지고 알파가 지금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죠? 여기 알파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푸는 거는 이 문제에서 이제 베타 값을 구하게 될 건데 베타 값을 구하면 알파 값을 아니까 우리가 일단은 베타를 구하는 그런 최적화 문제로 썼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최적화 문제를 한번 보면 이게 복잡한 것 같아도 어떤 서버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풀지 않아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답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위에 있는 식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최대화 시켜야 돼요. 그런데 제약이 뭐 있냐면 베타들의 제곱의 합이 1이라는 것.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개수 람다 1이 제일 큰 값이고 람다 m이 가장 작은 값이라는 것. 그래서 이 두 개의 제약 하에 이 목적식이 최대가 되려면 베타가 뭐가 돼야 되냐? 그리고 베타 1이 뭐가 되고 베타 2가 뭐가 되고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이 최적화식을 풀면 이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베타 m까지. 그럼 뭡니까? 네, 지금 이제 좀 시간을 좀 드리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온라인 강의니까 한번 포즈 하시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답을 구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뭐냐면 베타1이 1이고 나머지가 다 이렇게 0이 될 때 이 목적식이 최대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제곱의 합이 1이 되기 때문에 이 베타1이 1이 되면 나머지는 다 0이 돼야 돼요. 왜냐면 더하면 1밖에 안 되니까. 그런 다음에 람다1이 제일 크니까 베타1 앞에 있는 개수가 가장 큰 거니까 이것을 1로 하고 나머지는 0으로 했을 때 이 목적식의 값이 가장 최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타의 어떤 답은 이거예요. 1, 나머지는 쭉 0.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자꾸 뒤로 가네요. 이제 알파를 구하는 게 우리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파는 뭐냐면 알파는 아이겐 벡터가 되는데 첫 번째 아이겐 벡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첫 번째만 1이고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첫 번째 아이겐 벡터다. 이 첫 번째 아이겐 벡터라는 건 뭐냐면 아까 아이겐 밸류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아이겐 밸류 그렇죠? 람다 값이 제일 컸던 람다 1이 아이겐 밸류가 가장 컸다라고 하면 이 람다 1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모든 아이겐 밸류는 각각의 아이겐 벡터를 갖고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가 결국 알파가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파를 구하면 이제 오리지널 변수, 오리지널 x에다 곱하면 우리가 원했던 z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노테이션으로 설명해 가지고 굉장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한번 또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 x 변수 3개짜리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x 변수가 원래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그 mean center, 즉 x 변수들의 평균을 구해가지고 그 평균 값을 다 빼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x1, x2, x3의 mean은 평균은 다 0이 되고 이렇게 이제 mean으로 센터한 그런 어떤 변환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mean 센터했다고 해서 데이터의 오리지널 성격이 바뀌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mean centered 된 데이터의 코베리언스 행렬, 그 다음에 이제 코릴레이션 행렬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뭐 제가 뭐 간단하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코릴레이션 행렬에서 보시고 대답을 하시면 되는데 x1과 x2의 코릴레이션 상관계수는 얼마입니까? 맞아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0.8417이 되는 거고, 코릴레이션 x3, x3 자기 자신의 코릴레이션이네요. 무조건 1입니다. 맞죠? 여기 해당하는 거. 자, 이제 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0으로 맞춘다라는 의미는 이제 이 얘기인데 어떤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보시면. 자, 보시면 원래 데이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x 민으로 바꾼다면 평균이 이렇게 0, 즉 축만 이렇게 좀 바뀌다 뿐이지 데이터의 형태는 똑같다. 그래서 민 센터를 해도 데이터의 원래 형태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제 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z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맞아요. 코릴레이션이나 코베런스 매트릭스에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벡터를 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원래 데이터 기억하시죠? 지금 변수가 3개짜리니까 이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는 3x3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3x3이니까 3x3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행렬에 아이겐 밸류가 몇 개 나오냐면 3개가 나와요. 3개가 나오고 각각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이겐 밸류고요. 이게 아이겐 벡터예요. 자, 아이겐 밸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값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겐 벡터는 벡터예요. 맞죠? 3x1 벡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벡터를 구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z를 구해야 되는데 z1을 구해야 되는데 z1은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어떤 x들의 선형결합인데 그 선형결합 그 알파가 뭐였냐면 뭐였습니까? 아이겐 벡터였어요. 어떤 아이겐 벡터냐면 가장 큰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였다고. 그래서 z1이 그렇게 구해지고 z2는 두 번째 큰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가 결국 이 개수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주성분 z는 원래 변수의 선형결합인데 그 선형결합의 개수는 뭐냐면 세 번째로 큰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 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를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것만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지금 아이겐 밸류가 3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큰 아이겐 밸류는 뭡니까? 람다 3. 그죠? 그 다음에 람다 2, 람다 1 이렇게. 그 다음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들이 있고 원래 이제 x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z1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보세요. 가장 큰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가 이렇게 되어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6699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변수,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렇게 세 번째, 그 다음에 x1, x2, x3는 뭡니까? 원래 데이터예요. 그래서 원래 데이터들의 이게 x1, x2, x3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변수들의 선형결합인데 그 선형결합에 해당하는 이 로딩, 이 개수가 뭐냐면 가장 큰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들의 값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두 번째도 어떻게 됩니까? x1, x2, x3의 선형결합인데 그 앞에 있는 그 개수들은 뭡니까? 두 번째로 큰 아이겐 밸류에 대한 아이겐 벡터. 두 번째로 큰 게 뭡니까? 람다 2네요. 그래서 0.7798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개수로 돼서 이렇게 구해지는 거고 세 번째도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론적으로는 원래 변수가 3개가 있으면 추출된 변수도 몇 개까지 얻을 수 있냐면 3개까지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z1, z2, z3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그것들을 담고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데이터는 이거고 우리가 주성분 분석으로 추출된 데이터는 이거다.
이론적으로는 똑같이 3개, 3개. 아직까지 차원을 축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기다리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성분으로 Z로 이게 Z1, Z2, Z3지 않습니까? Z1, Z2, Z3는 오리지널 X들의 선형 결합으로 얻어진 그런 어떤 새로운 새로운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새롭게 추출된 변수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이 Z 변수들로 구해진 이 새로운 데이터는 이 새로운 데이터의 공분산을 구해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즉 각각의 분산은 있는데 비대각 원소들이 다 0이야. 그 얘기는 뭡니까? 공분산이 0이라는 소리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Z1과 Z2의 공분산이 뭡니까? 0이잖아요. 0. Z2와 Z3의 공분산 뭡니까? 0. 3와 1, 0. Z1과 1 이것만 있는 거죠. 분산 2.7596. 즉 공분산이 다 0이라는 건 뭐냐면 이 새롭게 추출된 변수는 주성분들은 서로 독립이라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어떤 특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변수 x1, x 3개를 주성분 분석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성분을 잘 추출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궁극적으로 주성분 분석을 한 이유가 차원을 축소하자는 차원을 축소하자라는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 3개였고 이것도 3개니까 차원을 축소하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이 Z들은 이 3개를 다 사용하지 않아도 몇 개만 사용을 해도 이 3개를 다 사용한 오리지널 변수 3개를 다 사용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개의 주성분을 사용해야 할까? 이제 이런 어떤 의문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이건 뭐 다 사용한다라는 거는 차원 축소에 의미가 없는 거니까 굉장히 소수의 Z만 사용해도 원래 변수 모든 걸 사용했을 때와 똑같은 효과를 얻어야 된다. 그러면 몇 개의 Z를 사용해야 될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 아까 기억하시죠? 시그마의 아이겐 밸류들 이렇게 구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이겐 밸류는 뭐냐면 이론적으로 각 주성분 이 Z의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증명은 하진 않겠지만요. 이제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아이겐 밸류 아까 람다 값들은 우리가 주성분 아까 Z들의 분산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자, X1과 X2의 공분산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찾은 게 만약에 이렇게 Z1축, Z2축. 그 Z1에 이제 사용시킬 거 아닙니까? 모든 데이터들을.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해당하는 Z1에 해당하는 우리가 분산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결국 람다 1이 된다는 거. 람다 1은 뭐라고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아이겐 밸류라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이 G2축으로 이제 사용된 그거의 어떤 분산은 람다 2로 설명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아까 이 프린시플 컴포넌트 자꾸 뒤로 넘어가네요. 프린시플 컴포넌트가 Z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Z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이렇게 구해요. 기억하시죠? 이렇게 독립인 거죠. G들은 각각 독립이고 Z1, Z2 이런 것들은 독립이고 그 다음에 그 분산만 이렇게 남아 있고요. 그래서 아까 그 주성분들의 분산이 이렇게 대각 원소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아까 시그마의 아이겐 밸류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겐 밸류 값 아까 구했잖아요. 맞죠? 아이겐 밸류 값 구했잖아요. 그래서 2.7576, 7596, 6.1618, 0.0786. 이 아이겐 밸류 값이 뭐냐면 주성분 축의 주성분의 이 주성분 변수의 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분산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몇 개의 주성분을 선택할지를 우리가 결정을 할 건데 일단은 가장 큰 분산을 갖고 있는 축, 즉 Z1의 베리언스가 2.7596이에요. 나머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 Z1이 전체 대비 얼마나 많은 분산을 담고 있는지 결국 분산이 정보량이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분산을 담고 있는지를 본다면 그걸 가지고 뭔가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주성분이 프린시플 컴포넌트 Z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주성분 분석에 의해서 설명되는 그러한 어떤 비율
이거는 전체 분의 그렇죠? 가장 큰 분산의 비율을 나타내면 얼마가 나타나냐면 0.2가 됩니다. 그래서 퍼센티지 스케일로 가면 92%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성분만 사용하면 원래 데이터의 약 92%는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굳이 두 번째, 세 번째 Z를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할 건데요. 자, 그래서 그거를 쭉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첫 번째 주성분으로 아까 92% 정도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두 번째도 이 정도, 세 번째는 뭐 이 정도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각 주성분마다 그것이 총 분산에 얼마만큼 해당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때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쭉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주성분은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선택 방식 1은 뭐냐면 고유값 감소율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엘보 포인트라고 했는데, 왜 엘보 포인트라고 하냐면 이 모양이 지금 약간 팔꿈치 모양으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엘보 포인트에 해당하는 주성분을 선택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뭐 하나 내지 또 두 개 정도 이제 선택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 선택 방식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엘보 포인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유저들이 한 70% 이상 주성분들의 분산을 합치니까 한 70% 정도 이상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70%까지가 될 때까지, 70% 이상이 될 때까지 주성분이 몇 개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분산비를 보존하는 최소의 주성분 분석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각화가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2차원, 3차원 그렇죠? 그 이상은 안 돼요. 맞죠? 1차원, 2차원, 3차원까지만 줄이고 우리가 시각화를 해야 되지만, 시각화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어떤 변수의 수를 줄여가지고 줄인 것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게 어떤 목적이라면 뭐 원래 변수가 만약에 1000개 막 이렇게 있다면 뭐 10개라든지 뭐 15개 이렇게 줄여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PCA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로딩 플랫이 있는데, 이 로딩 플랫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그 개수들 있지 않습니까? 알파. 그래서 Z는 알파 1, X1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표현할게요. 알파 1, 1, 알파 1, 2, X2, X2가 뭐 두 개만 있다면요. Z2는 알파 맞죠? 2, 1, X1 그다음에 알파 2, 2, X2. 이 로딩을 이 알파 값을 플라팅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파 값이 크다라는 건 뭐냐면 해당 변수 앞에 있는 개수가 크다라는 것이고, 그 앞에 있는 개수가 크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 주성분을 만드는데 이 x1이 큰 역할을 했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성분을 구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오리지널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그걸 보는 게 바로 로딩 플랫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x1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PC 즉 Z1을 구성하는 데도 꽤 큰 값을 가졌고, 그 다음에 G2를 구성하는데 하는 그 앞에 있는 개수도 꽤 큰 값을 가졌네요. 이제 오른쪽 위에 이렇게 위치할수록 이 X1에 해당하는 알파 값들, 이 알파 값들은 굉장히 큰 값을 가졌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Z1을 구성하는데도 유의미한 영향, Z2를 구성하는데도 유의미한 영향을 가졌다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또 지우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자, X1 값이 증가하면 PC1, 여기서 제가 이제 PC1은 C1을 얘기하는 거예요. PC2에 사용되는 값이 커진다. 이거는 이제 G1이나 G2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X1이 다 중요하게 사용됐으니까 X1이 오리지널 변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X2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그렇습니다. X2 값이 증가하면 Z1이 증가했네요. 맞죠? Z1. 그 다음에 근데 Z2는 좀 감소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X3는 어떻게 됩니까? X3 앞에 있는 개수, 즉 이쪽은 좀 이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Z2에 해당하는 거는 요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Z2를 구성하는 데는 큰 의미를 갖지는 못했지만 반면에 G1을 갖는 데는
그 마이너스 방향이긴 하지만 좀 큰 값을 가졌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제가 PCA 알고리즘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요약을 해보면 좀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일단 데이터의 정규와 민 센터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코베런스나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계산을 해줍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건 뭐냐면 민 센터링을 하면 코베런스나 코릴레이션은 같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민 센터링을 안 할 경우에는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을 하거나 이럴 때 코베런스나 코릴레이션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계산을 하고 코릴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데이터의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 매트릭스로부터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벡터를 계산한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계산이라고 해서 손으로 계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다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작은 행렬은 손으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보는 고차원의 데이터들은 다 어떤 프로그래밍 상에서 구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벡터를 계산하면 아이겐 벡터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서대로 그러면 해당 아이겐 벡터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주성분들을 구하면 돼요. 제가 얘기하는 주성분들은 여태까지 요 이제 자료에서는 제가 Z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주성분 Z1은 원래 변수들의 원래 X 변수를 여기서는 5개 있는 예제이네요. 변수의 수가 5개 있는 예제. 원래 변수들의 선형 결합인데 그 선형 결합 앞에 있는 개수는 뭐다? 아이겐 벡터다. 어떤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 값이 가장 큰 아이겐 벡터들의 그 엘레멘트들이 개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아이겐 벡터는 죄송합니다. 두 번째 주성분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것도 X 변수들의 선형 결합인데 그 개수들이 뭐냐면 두 번째로 큰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들의 엘레멘트들이 이렇게 쭉 들어온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론적으로는 변수가 5개가 있으니까 주성분도 5개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각각의 또 분산을 구해 본 다음에 그죠? 아까 그 엘보 포인트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G는 5개를 다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보통. 그래서 하나 내지 2개만 사용해도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는 X 변수가 5개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나나 2개를 줄이면 큰 효과가 없는 거라고 보이지만 이제 원래 예제는 X가 막 1000개, 10,000개 이렇게 있는 그런 고차원의 데이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주성분 분석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2차원이나 3차원으로 줄일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큰 효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성분 분석이 이러한 어떤 알고리즘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주성분 분석의 이제 뭐 한 개 정도 이렇게 보면은 주성분 분석의 특징은 공분산 행렬의 고유 벡터를 사용하므로 단일 가우시라는 건 이렇게 봉우리가 하나만 있는 거예요. 분포를 추정할 수 있는데 데이터에 대해 서로 독립적인 축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자, 그러면 첫 번째 한계점은 뭐냐면 데이터 분포가 가우시안이 아니거나 즉 정규 분포가 아니거나 다중 가우시안 이렇게 멀티모달인 경우에는 좀 적용하기가 어렵고요. 이때 사용되는 게 커널 PCA, KPCA, 그 다음에 뭐 로컬리 리니어 임베딩 이런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들을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한계점은 우리가 주성분을 이용을 해서 주성분이라는 건 이제 차원을 축소한 그 추출된 변수를 이용해서 분류랑 예측을 할 때 이제 개런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Y를 이용하지 않는 unsupervised feature extraction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Y 값, 어떤 분류 문제에서는 클래스의 어떤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었고 예측 문제에서는 Y 값, 실제 값을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추출된 X 변수들이 그렇죠? 어떤 분류를 잘 된 거나 아니면 예측이 잘 되는 그런 방향으로 추출된 건 아니라고요. 맞죠? 분산이 최대화되는 방향으로만 추출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류 문제랑 예측 문제에 우리가 추출된 변수를 사용하더라도 잘 된다라는 어떤 그런 보장은 없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단점이고요. 뭐 실제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미지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1하고 7자를 쓰는 이미지인데 지금 28 by 28 픽셀이네요. 그래서 28 곱하기 28개의 변수들이 있는 굉장히 고차원의 데이터네요.
그래서 이제 1300개의 이미지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PCA를 이용해서 찍어봤더니 Z1 2차원으로 줄인 거예요. 28파이 28개가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변수를 두 개로 줄인 거죠. 그렇게 하고 찍어봤더니 1300개를 찍어봤더니 이게 이제 녹색이 7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색이 1 이미지. 이게 이렇게 두 개가 잘 이제 분류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공간은 28 곱하기 28 이 공간이지 않습니까? x의 변수가 이만큼 있다라는 건데 이만큼 있는 x 변수 데이터를 우리가 시각화하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줄인 겁니까? 바로 2차원으로 줄인 거예요. 이만큼의 개수를 두 개로 줄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1300개의 데이터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양은 우리가 28 28개의 그 차원, 상상밖에 할 수 없는 그 차원에서의 보이는 모양이 이런 모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쪽이 1이고 이쪽이 7이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중복된 구간도 있네요. 중복된 구간은 1인지 7인지 좀 구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실제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큰 아주 복잡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리스 데이터인데 아이리스는 이제 붓꽃이에요. 꽃의 일종인데 붓꽃.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붓꽃은 아이리스는 세 가지 종류가 있대요. 품종이 이렇게 세 가지가 versicolor, setosa, virginica 이렇게 세 가지 품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약간 좀 비슷하죠. 다 보시 비슷하고 뭐 세팔 랭스나 위드 그다음 페이탈 랭스나 위드에 의해서 이게 이제 구별이 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수의 수는 x 변수의 수는 4개예요. 자, 뭐 x 변수의 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고차원 데이터는 아니지만 여전히 4개이기 때문에 한 방에 이렇게 시각화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주성분 분석을 이용해 가지고 2차원이나 3차원으로 줄여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뭐 R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R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하면 아까 그 얘기했던 뭐 아이겐밸류나 아이겐벡터 이런 게 구하는 것들이 다 자동적으로 이 함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들 그 4개 변수들이 상관관계가 얼마나 있는지를 봤더니 맞죠? 이게 x1, x2, x3, x4 상관관계를 봤더니 뭐 대부분이 상관관계가 이렇게 크네요. 뭐 이렇게 상관관계가 좀 없는 부분도 있는데 상관관계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x들 간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개 주성분으로 할까 했더니 한 2개 주성분은 있어야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엘보 포인트가 이 정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4개 다 이용할 필요는 없고 2개 주성분 정도 이용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찍어봤더니 지금 이게 주성분 2개를 갖고 사용한 거예요. 주성분 2개 갖고 찍어봤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아까 그 붓꽃 데이터 제가 이거는 설명을 좀 안 드리고 갔지만 이 붓꽃 데이터에는 이렇게 세 가지 품종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y가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성분 분석을 할 때는 이 y 값은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것들 x들만 이용을 해가지고 나눠보고 우리가 이제 정답이 있으니까 그것을 색깔로 제가 이렇게 표시해 온 거예요. 주성분 분석이 얼마나 잘 돼 있나. 봤더니 이게 그룹 1, 뭐 그룹 2, 그룹 3인데 붓꽃에 아까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꽤 잘 나눠지는구나. 그래서 첫 번째 붓꽃은 굉장히 잘 나눠지는 거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소 오버랩 구간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구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R로 시각화할 때 제가 그 FVIZ라는 그런 어떤 기능을 이용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도 이 웹사이트에 가셔가지고 보시면 R에서 PCA 시각화하는 어떤 좋은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로딩 플롯이었잖아요. 그래서 X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렇게 봤더니 여기서는 이제 페탈 랭스랑 페탈 위드스를 봤더니 이제 이게 여기서가 이제 이거는 x1이고 디멘전은 x1이고 이게 x2네요. 그래서 x2에 해당하는 로딩 값이 굉장히 컸네요. x2.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x1, x2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z1, z2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Z1, 즉 첫 번째 프린시플을 구성하는 데는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두 번째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구성하는데 이 페탈 랭스랑 페탈 위스가 굉장히 그 큰 개수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중요한 변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세팔 랭스는 한 이 정도 됐고 세팔 위스는 다 마이너스 값이 있긴 한데 다 큰 거네요. 그래서 변수가 이제 여기에 위치해 있거나 여기에 위치해 있으면 그거는 좀 유의미한 변수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태까지 주성분 분석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주성분 분석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개요, 그 다음에 수리적인 배경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알고리즘, 어떻게 주성분을 추출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예제를 통해서 이제 주성분 분석이 어떻게 행해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